제 교재는 86페이지 맞아요? 그 소유권부터. 먼저 이거 소유권에서도 이제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건데, 주로 이제 출제되는 부분이 소유권의 취득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취득시효 파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공동 소유에서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좀 신경 써야 될 것이 상린관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합, 요 정도만 좀 신경 쓰면 되고, 이 부분에서 보통 세 문제가 나오니까, 물론 이제 그 이외에 이 소유권의 취득 원인과 관련한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의실물 습득이라든가 매장물 발견이라든가 또는 뭐 부합 동산 간의 부합 환화 가공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나오니까 법조문만 좀 한 번씩 읽어보면 되고, 그런 건 다 제게 풀어도 된다, 그 이야기예요. 먼저가 앞쪽에 한 7, 8문제는 상린권에 관한 문제인데, 먼저 1번의 경우에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거기 1번 지문의 경우는 이제 이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요게 이제 임의 규정이냐 아니면 이제 강행 규정이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이제 견해들이 있는데, 견해들이 있으면 판례가 중요하겠죠. 우리 판례는 거기 1번 지문에 보면 거의 244조인데, 244조는 임의 규정이면 이거 다른 어떻게 할 수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 여기 244조하고 더불어서 두 개를 머릿속에 담아야 된다는 거고, 242조 요게 이제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금지 규정인데, 경계선에 건물 지을 때는 경계로부터 반 미터 떼어 지어라, 요게 이제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금지 규정인데, 이것도 1번 지문에 인용해 놓은 244조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것으로 봐요. 임의 규정으로 본다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머릿속에 담아야 되고, 물론 이제 그 이외의 상린관계 규정에 관해서 임의 규정으로 볼 것인가 강행 규정으로 볼 것인가, 이거는 판례가 없어요. 따라서 일부 교재에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보는 것이 판례다, 그러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 판례는 없어요. 이 두 개 조문에 관해서는 판례가 나와 있고, 그래서 두 개를 기억을 해야 되고, 1번은 맞고, 2번의 경우가 주의토지생과 기초니까 읽어보면 되고, 3번의 경우에 인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단가제로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을 할 수 있고, 통상의 경계표나 담 설치 비용은 공동 비용으로 부담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담을 좀 양호한 걸 하자, 높이를 좀 높이 하자, 방화벽을 설치하자, 이런 특수 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공동 비용이 아니라 자기 비용이니까 238조 조문 그대로 맞고, 4번의 경우는 뭘 묻고 있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상린권은 개념만 놓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따라 상린권 규정은 일단 동산의 경우는 적용될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만 놓고 보면은 서로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이렇게 됐단 말이야. 부동산 소유자 사이의 부동산 이용 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법률 관계. 물론 이제 상린관계 규정 중에서 우리 시험에서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당연히 219조 주의토지 통행권이고, 이게 분쟁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갑지다, 여기에 이제 붙어 있어서 여기에 을지다, 여기에 공로 도로가 있다. 그러면 갑이 을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가 없다. 이런 거는 이제 갑에게 219조에서 주의토지 통행권 인정이 된다. 여기 이제 상린권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다. 그러면 이 갑이 토지 소유자다. 물론 갑은 소유자니까 당연히 통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갑이 A에게 이 토지를 빌려주어서 A가 재산권이나 전세권,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얘네들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행권을 인정받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 이야기인데, 개념은 이제 소유자라고 돼 있으나 당연히 이 경우는 재산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경우도 상린관계 규정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 이 사람들도 통행권이 인정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4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경우는 242조인데, 경계로부터 이제 반 미터 내에 만약에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철거 청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유예가 있다는 거.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이 되어버리면 철거 청구 못 한다는 거. 그때까지 철거 청구하면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따라서 5번 같은 경우는 틀릴 일은 없는데, 지문 잘못인것서 틀린 사람은 무지하게 많아요. 왜냐 그러면 축조하여 완성한 경우 이걸 딱 달아놨어. 쓰여있잖아요. 근데 이걸 본 시험장가 마음이 급하니까 못 읽어본다고 말이야. 제 말 알아들어요? 그런 것만 조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의 경우에 인접주 수목과제가 경계를 넘은 나무과제가, 요거는 이제 제거해달라고 일단 청구하고 240조 1항 맞고, 그러나 수목 뿌리는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필요 없이 임의로 제거하죠. 그 다음에 2번의 경우 경계표 다음 국어 등이 상린자, 원래 경계표 다음 국어는 상린자 공유로 추정이 되는데 239조 예가 있어요. 그걸 일방의 단독 비용으로 담 등에 설치됐거나 건물이 담의 일부가 될 수도 있네요. 이런 경우는 공동 소유가 될 일이 없겠죠. 따라서 비용 부담자나 건물 소유자 단독 소유가 되니까 2번은 맞고, 3번의 경우는 인접의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 비용으로 동상의 경계표 담 설치했을 때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 경계표와 담의 설치 비용 및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이 필요 부담한다. 237조 2항인데 그 뒷구절도 시험에서 잘 물어보죠. 거기 이제 경계표와 담의 설치 비용은 쌍방의 절반씩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측량 비용만 토지 면적이 필요하는 거예요. 다 당연히 틀려 있고, 경계로부터 이미 9만6고 243조, 5번의 경우는 244조 조문 그대로 맞아요. 그 다음 3번의 경우는 옳지 않는 것은 1. 지하실한테 경계로부터 2m에서 거리를 둬야 된다. 244는 임의규정이다. 242조도 같이 기억하라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2번의 경우에 저수지 국어 또랑창 지하실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 반 이상의 거리를 띄어라. 244조 1항이고, 3번의 경우는 소음, 매연, 공해 등을 내뿜지 말아라. 217조고, 문제는 4번하고 5번인데 4번은 맞고 5번은 틀렸는데, 먼저 우리 시험이자 주로 출제되는 것은 4번이 아니라 5번 판례죠. 거기 5번 판례는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다. 그러면은 인접지 소유자는 다른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동으로 담을 설치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고 상대방은 그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5번은 틀렸어요. 협조할 의무가 있으니까. 이때 만약에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부동산 소유자가 협조를 안 하면 소송 제기할 수도 있네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의무를 강제로 이행토록 할 수도 있고, 따라서 5번에 틀려있고, 이제 4번의 경우에 기존의 경계편에 이번에 담이 있어요. 5번의 경우는 그게 없는 경우고, 없는 경우는 당연히 공동비용으로 경계편 담을 설치하도록 청구할 권리가 있고 상대방 의무가 있는데, 4번의 경우는 기존의 경계편에 담이 있다 그 말이야. 이런 경우는 한쪽 토지 소유자 의사만으로 새로운 경계편에 담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이거는 당연히 맞아요. 물론 이제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 경우도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 4번 지문의 경우도 지금 여기에 이제 갑이 토지를 가지고 여기에 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존의 담이 있어요. 기존의 담이 있다 그 말이야. 이런 경우는 얘가 얘한테 담 설치하도록 청구할 권리, 얘 의무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 4번 지문이 맞아. 근데 이런 경우는 있다는 거. 요 담이 갑 일방 당사자 소유예요. 이렇게 갑 소유. 근데 이 사람이 이 담이 오래됐으니까 그럼 철거해야 될까? 서로 감싸야 되고, 이게 오래됐으니까 내가 며칠 이내 이걸 철거하겠다. 이걸 명확하게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면은 얘한테 새로운 담을 설치하는 협조자로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한해서는 뭐 시험이 여기까지 나올 리는 없죠. 그래서 4번 지문 자체는 맞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시험에 상림권에서 가장 많이 물어본 것이 그놈 219조 주의토지 통행권, 그 다음 220조는 무상 주의토지 통행권이고, 그러면 이제 거기 4번하고 5번이 이해관한 문제들인데 4번의 경우에 토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지금 원래대로 하면은 이렇게 될 건데 일반적인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은 무상이 아니라 여기에 갑지다, 여기에 을지다, 여기에 도로 공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갑이 을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가 없다. 이런 거는 이제 갑은 219조 1항에 의해서 을지를 통할 수 있는 주의토지 통행권을 갖는다. 이때 이제 원칙, 갑은 을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줄 의무가 있다. 무상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219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20조에 흔히 말하는 이제 무상 주의토지 통행권 인정이 되는데 이에 관한 판례 하나는 워낙에 시험에서 물어본다는 거죠. 여기 이제 공동소유, 갑의 지분 2분을 을의 지분 2분을 공동소유 공유를 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공로 도로가 있다. 공유니까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분할해서 여기에 갑, 여기에 을, 그러면 각각 공로에 출입이 가능하니까 통행권이 필요가 없겠지만 이거를 세로로 분할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갑, 여기에 을 이렇게, 또는 이 한 필지 토지가 갑 소유인데 갑이 요 일부를 떼어서 을에게 양도를 해서 일부 양도, 결과 갑이 을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경우는 첫 번째 특징, 이 갑은
절대 다른 제3자 소유 토지를 통해서는 안 되고, 분할의 경우는 분할로 인하여 다른 공유자가 취득한 부분의 토지, 요 일지만을 통행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경우는 무상이라는 거예요. 왜 무상인가 뭐 이유는 다 가르쳐 주니까 뭐 설명 하나도 뻔히 아는 이야기고, 여기서 자 판례 하나 특히 중요한 거. 그럼 이 경우에 이제 갑이 을지를 통행하고 통행할 때는 무상이다. 이렇게 지금 분할수는 갑이 을지 통행하는 걸 전제해서 분할을 했으니까 무상이다, 지금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 여기 무상은 누구에게만 인정이 되는가? 분할 당사자, 일부 양도는 양도 당사자 이 사람들 사이에서만 220조가 적용이 돼요. 무상이고, 만약에 요게 지금 포위된 토지인데 요 갑지가 A에게 양도가 됐다, 특정 승계인, 얘가 요걸 통행할 때는 원래대로 들어가서 무상이 아니라 얘가 입은 손해를 보상을 해야 돼요. 따라서 무상주의 토지소유권 220조는 분할 당사자 양도 당사세만 적용이 된다. 하도 물어보니까 요걸 조문까지 점검 잘해야 되고, 따라서 4번에 1번이 틀려있고, 2번 당연히 맞고, 3번 뭐 설명의 필요성은 판례드리고, 4번의 경우는 이제 옛날에 우리 시험에 나온 거 판례인데,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통행권이 바로 생기지 않는다. 통행권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건축법상의 제한 규정에 예컨대 이런 거 있을 때,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상 주로 이제 방제 목적 등으로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소방차도 들어가고 그래야 되니까 이런 이제 제한 규정이 건축법이 있다고 치고, 그러면 만약에 갑에게 이런 통행권이 인정이 될 때 2m 폭을 갖는 통행권이 얘한테 보장이 돼야 되는가? 건축법상 이 제한 규정에 따라서 요걸 묶었는데, 건축법상의 제한 규정,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 2m 이상 접해야 된다. 요거는 건물을 증개축할 때 주로 이제 방제 목적 등으로 이 정도의 폭이 필요하다. 차도 들어야 되니까 해서 이제 두 개는 행정법규에 불과한 것이지, 요게 그따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인정이 되는 통행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따라서 얘한테 폭이 2m가 되는 통행권이 보장된다는가 그럴 필요는 없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5번의 경우에 통행권이 그만 있고 5번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 5번 문제에서 틀린 것은 1번도 아주 중요한데, 여기 지금 통행권은 이 토지 소유자나 또는 기타 토지의 사용권자에게만 통행권이 인정이 돼요. 따라서 이 토지를 예를 들어서 A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 이런 애한테는 당연히 통행권 인정이 안 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이 거기 뒷구절 명의신탁자 요거요. 명의신탁자에도 통행권 인정이 되는 거야. 이 경우 명의신탁도 당연히 요걸 말해요. 지금 A가 원래 이 토지 소유자였어요. 요 토지 소유자. 근데 갑에게 지금 명의신탁을 했다 말이야. 그럼 얘가 신탁자, 얘가 수탁자인데, 요 명의딱 약정도 무효가 아니라 유인 경우 명의딱 판례야. 유인 경우. 그러면 신탁행위에 해당이 되니까 대외적으로는 얘가 소유자지만 여기서는 대외적을 따져야 돼. 나무 토지를 통행하냐 마냐 따지니까 대외적인 문제를 따져야 된단 말이야. 대외적으로는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 말고 수탁자.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신탁자가 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지 소유자가 아니니까 통행권 인정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명의신탁도 명의태 약정이 유효인 경우에 그 신탁행 원리를 접목시켜야 돼. 따라 신탁자는 대외적으로 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니까 통행권 인정이 안 된다. 그 논리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1번 판례 또 우리 시험에 나왔지만 아주 중요한 게 점검 잘해야 되고, 2번이 틀렸고 우리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거 판례고, 통행권은 현재의 토지 이용법 물론 장차의 토지 이용 사항도 미리 대비해서 통행료를 보장한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다. 장차 토지 이용 사항까지 고려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3번 맨날 나오는 판례니까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 이 통행권의 경우에 이 갑유제 요건을 갖추면 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이 돼요. 이때 이제 이 을은 갑의 통행을 수인해야 될 의무만 부담하는 거지,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얘가 통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뭐 통로 비용, 그 배설 비용이라든가 비용 부담을 얘가 하는 거 아니라고 말이야. 그건 당연히 통행권자가 비용 부담하는 거야. 얘는 그 수입만 하는 거고. 따라서 4번 지금 맞고 5번도 맞고, 그 다음에 6번의 경우에 틀린 것은 1번 판례도 자주 물어보는데, 이 경우에 지금 이 갑이 원칙적으로 을이 입은 손해는 보상을 하라. 무상이 아니라 유상을 통행한다. 그러면 이 A가 통행권자 갑의 허락을 얻어서 이걸 통행하는 경우에도 얘가
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줄 의무가 있는가? 통행권자 하라 그래서 통행한 자. 얘는 그럴 필요가 없고 누구만 손해를 보상하면 돼요? 원래의 통행권자 값만. 또 얘한테까지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청구는 뭐 하는 거니까. 거기 1번 판례는 당연히 틀렸고 2번 맞고 3번은 아까 앞에서 제일 중요하다 가르쳐준 그 판례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 자 4번 잠시 버려놓고 5번 판례도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는데 통행권을 글자대로 갑이 이 을지를 통행만 하는 권리예요. 따라서 갑에게 통행권이 인정에 따라서 갑이 이 을지를 배타적으로 바깥 말하면 독점해서 점유할 권능이 얘한테 인정이 된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얘가 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을은 갑에게 이 토지를 자기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5번은 당연히 맞는데 문제는 이제 4번은 아직 시험에 출제가 안 됐는데 그러면 이 갑이 을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줄 의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보상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아직 우리 시험에 출제가 안 됐는데 그 4번 질문은 맞아요. 통행권이 인정되는 당시의 뒷골랑지에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른 통행지의 임료 상당액 요걸 기준으로 해서 손해를 보상해 줘란 말이야. 얘가 지금 나무 토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려 쓰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통행권이 인정될 당시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른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하라는 거야. 그런데 눈을 밑으로 돌려서 7번 문제 4번 지문 보세요. 자 위에 묻는 물은 보세요. 7번 문제에서 을 소유 토지에 대한 갑의 통행권 이렇게 되어 있죠. 갑의 통행권자 을이 소유자야. 이때 4번 지문 보세요. 을이 갑에게 보상할 손해액은 오타 들어갔죠. 을이 갑이 아니라 그러지. 갑이 을에게 보상했나 갑이 통행권자니까 고치고 문제는 이제 그 판례 내용인데 그러면 갑이 을에게 이제 을이 입은 손해를 이제 보상을 하라 그러는데 그 손해액은 방금 6번에서 4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통행권 인정 당시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른 통행지의 임료 상당을 기준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번에 4번 지문 통행한다 그래서 이 갑이 을지를 통행하잖아. 통행한다 그래서 이거를 뭐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를 갑이 을지를 통행한다 해서 이걸 도로로 평가해서 손해액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7번에 4번이에요. 그렇게 6번에 4번하고 7번에 4번을 연결지어서 사고를 하라고 말이에요. 원래 생각하면 얘가 여기를 통행하니까 도로로 볼 수도 있지 않냐. 도로로 평가하면 손해액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근데 도로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도로를 평가해서 손해액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7번에 4번은 악구절 오타만 고치고 그건 맞아요. 7번에서 1번 여기 아주 중요한데 갑 통행권자 인정되는 통행권은 그 통행로 항상 특정이나 고정된 건 아니다. 이게 통행지역권하고 차이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시간 중에도 누누이 이야기했다시피 이 경우에 지금 갑이 요 을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릉에 출입할 수 없다. 이랬을 거고요. 갑이 이 을지를 통해서 도로에 출입하는 방법이 일단 219조 상림권 주의토지 통행권에서 통행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을지를 통행을 못하게 되면 이 토지의 효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 을지를 사용을 해야 되고 해서 이제 갑이 을하고 지역권 설정 계약처라고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흔히 말하는 통행 지역권을 체득해서 통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요 갑지 요게 이제 흔히 말하는 요역지가 될 것이고 요게 이제 승역지가 될 거라고 말할게. 그러면 여기 이제 상림권이야.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얘한테 상림권 인정이 되니까 계약도 필요 없고 등기도 필요 없지만 통행 지역권은 독립한 물권이니까 얘가 지역권 체득해서 통행하려면 계약도 필요하고 뭐도 해야 돼요. 등기도 해야 돼. 근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또 차이점 중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여기 통행권 상림권은 원래는 요게 이제 통행로로 딱 인정이 됐었다고 말할게. 근데 주의토지 이용 상황에 따라서는 요것보다는 요게 요 부분을 통행하는 권리를 날성 싶다. 그러면 통행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야. 보면 알겠나요? 근데 지역권은 안 되는 거야. 지역권은 요게 지금 승역지겠죠. 그러면 승역지가 딱 설정이 되면 요게 딱 고정이 돼버려. 요걸 나중에 통행로를 옮긴다든가 그럴 수가 없다. 지역권은 딱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점이기 때문에 점검을 잘해야 되고
물론 2번은 아까 앞에 나왔다시피 당연히 틀렸고, 장차 토지 이용 사항까지 미리 대비해서 통행료를 보전하는 그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뭐 3번은 당연한 거고, 이 경우에 이제 갑이 여기 요건을 갖춰서 을지를 통일한 통행권 인정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의뢰한 사람이 자기 주거용 건물을 가지고 있다, 이제 주거 평원까지 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 3번 지문 당연히 맞고, 그 다음에 5번은 조심을 해야 될 것이 참 허접하게 써놨는데, 5번 지문은 지금 하나만 물어봅시다. 토지 이용 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도 보장이 돼야 되나요? 어찌해야 되나요? 토지 이용 상황에 따라서는 얘가 지금 꼭 자동차가 필요하다 통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도 당연히 보장이 되는 거야. 당연히 보장이 되는 거라고, 원칙이 토지 이용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이제 5번 지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지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서 그 다음 줄 핵심은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이런 경우까지 자동차 통행로를 보장해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맞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오해해서 위협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은 토지 이용 상황에 따라서는 무엇도 보장이 돼야 된다.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도 보장이 돼야 된다고 말이야. 원칙이야. 근데 5번이 맞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러지, 그것 때문에 조금 필요한데 그런 때까지 자동차 통행로를 보장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야. 그러나 본 시험에 나오면은 이런 5번 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원칙이 나오겠지. 원칙이 토지 이용 상황에 따라서 뭐 한다고? 경우에 따라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도 보장이 돼야 된다. 요게 나오지 않겠냐 그 말이야. 그 다음 시효취득과 관련해서 여기 이제 먼저 시효취득의 경우는 요건을 머릿속에 담아야 되니까, 크게 이제 소유권에 관한 시효취득이 있고 기타 재산권에 관한 시효취득이 있고, 여기 이제 소유권에 관한 시효취득도 물론 대부분은 이제 요게 인정이 되겠지만, 요게 이제 객체가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따라 둘로 나누고, 부동산에 관한 시효취득도 이제 20년짜리 10년짜리 20년짜리 흔히 말하는 점유취득시효, 또 다른 말로는 일반 취득시효, 그 다음에 권리자인 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가지고 있는 게 등기부 시효취득. 동산의 경우도 이제 10년짜리 동산에 대한 일반 취득시효, 5년짜리 단기 취득시효. 여기 이제 소유권에 관한 시효취득은 핵심 요건 4가지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 가장 핵심은 소유사를 가지고 점유하가 핵심 포인트. 평원 더 나가서 공연하게 일정 기간, 요게 시효기간인데 요건 다 외우고 10년 가야 되고, 20년, 요게 10년, 요게 10년 5년이고, 문제는 이제 이 공통적인 요건 이외에 개개의 시효취득에 특별히 요구되는 특요건이 있는데, 여기 위에 거 20년짜리는 소유자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20년에 점유하되, 요게 이제 여러분 이야기다시피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소유권 취득,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그냥 187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반드시 뭐 하시라? 등기해야 되는데 요게 핵심 포인트고, 그 다음에 등기부 시효취득의 경우는 여기 소유자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되 여기 이제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는데 요게 이제 추가가 되니까 요게 이제 특유요건에 위험도 두고, 동산에 관한 시효취득은 거의 시험에 출제는 안 되지만, 거의 99.9% 출제는 안 되지만 요건 정도는 시험자 알고 돼야 법 조문 정도는, 소유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10년간 점유하면은 동산에 대한 일반 취득시 완성이 되는데 요거는 특유요건이 따로 없고, 그 다음에 단기 시효취득 시효기간 절반을 줄어든 거예요. 요거는 부동산과 똑같아요. 절반으로 줄어든과 동시에 요게 이제 선의 무과실 점유가 추가된다는 거. 그래서 선의 무과실로 점유할 거, 요게 추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요건은 언제 물어볼지 모르니까 항상 위험도 두고 여기에다가 이제 살을 붙이면 되니까, 기타 재산권에 관한 시효취득 중에서는 여러 번 가르쳐 줬어요. 소유권 이외에 대표적으로 우리 실무상으로, 물론 지금은 이제 지금은 정확히 2001년 1월 13일 이후를 말하지만 요게 장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짜요. 요 이후에 이제 이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그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는 시효취득이 허용이 돼요. 분묘 기지권에 관한 시효취득이. 그래서 이 분묘 기지권에 관한 시효취득 문제하고, 현실적으로 과거에 이게 가장 시효취득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 하고 또 하나 기억하는 게 있어요. 기타 재산권과 시효취득 2개는 꼭 알고 가라고 말이야. 지역권이죠.
줄기 잡고 항상 지역권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지역권이 시효 취득이 다 허용되는 게 아니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서만 시효 취득 허용이 되니까 이 특징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시험장 가야 되고 이때 이제 요건에서도 조심을 해야 되겠다. 요건에서도 지금 여기 소유권에 관한 시효 취득은 집중적으로 이제 묻는 게 이제 소유사 유무인데 요게 결정적으로 시효 취득을 좌우하는데 이런 거는 뭐 좌우할 일 없고 그러면 기타 자산권에 관한 시효 취득도 소유사가 필요한가? 인간적으로 이런 데 좀 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 없죠? 필요 없잖아요. 소유사가 뭔지랑 생각하면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뭐인 것처럼 소유자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는 사니까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요거 좀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걸 딱 염두 두고 거기 8번은 물론 답은 이제 5번이고 특히 저당권과 같이 점유가 수반되지 않는 물건은 원천적으로 시효취득이 불가능하겠죠. 시효취득을 하면 일정 기간 점유가 되니까. 그 다음에 유지권이나 점유권처럼 법이 정한 일정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는 물건들 유지권은 대표적 법정 담보 물건이죠. 요거는 그 법이 정한 요건이 따로 있기 때문에 시효취득 뭐 하는 거야. 점유권 같은 경우도 가부 토지를 을이 무단 점유했다. 그럼 점유한 순간부터 점유권 인정이 되지. 10년 20년 점유한 데라서 시효취득 할 일 없잖아요. 그 상적인 이야기고 가족법상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이런 거는 여기 보세요. 기타 뭔만 시효취득이 돼. 재산권만 가족법상의 권리 신분법상의 권리 이런 거는 재산권이 아니잖아. 뭐 원전적으로 시효취득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9번은 게 뭐야. 국유 일반재산 옛날 말로 말하면 잡종재산을 말해요.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이 가능한데 여기 2009년도에 국유재산법을 개정해서 용어를 바꿔놨어. 일반재산으로. 그래서 우리 시험도 2년 전부터는 잡종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으로 바뀌어 나오니까 똑같다고 생각하고 일본 판례는 지금부터 10년 전에 그 출제된 판례인데 일반재산 잡종재산이니까 시효취득이 가능해요. 그래서 20년 점유를 해서 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그러면 등기가 되는데 등기를 받기 전에 이게 뭐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다시 공익상 필요하다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편입이 됐다. 이런 거는 시효취득 못해요.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으니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의 경우에 일단은 이제 시효취득에 있어서 가장 기본 판례가 이거라고 내가 눈이 가르쳐 줬고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이을이 점유자다. 첫째, 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러면 시효가 완성이 되더라도 얘는 이제 등기를 해야지 시효취득을 하는데 이 시효취득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에요. 동서 판례가 원시취득으로 본다는 거. 그럼 이 등기는 이제 원래 얘하고 상관없이 이 토지에 대해서 등기 기록을 새로 개설해서 얘가 단독으로 뭐 하면 돼요? 보존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분쟁 소지도 별로 없겠지만 이게 지금 실무상으로 보존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원시취득으로 보면서도 보존등기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야기 때문에 이전등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전등기는 단독이 아니라 등기 신의를 공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 단독으로 등기 못해요. 다 얘 협조를 얻어야 되니까 얘가 얘한테 흔히 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하고 이자 협조로서 등기 전 받아야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데 이 대목에서 얘가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했을 때 얘가 협조를 당연히 안 해줄 거라고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일단은 얘한테 소유권 넘겨주니까 엿먹어라. 제3자에게 이 토지를 판다 해서 이제 시효가 완성된 후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가 비일비재예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 점유자는 제3자에 대해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일단 시효가 완성된 후에 양도된 경우는 제3자에게 시효취득 주장을 못해요. 이중매매의 법리가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 그 이제 거꾸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양도된 경우 얘가 지금 한 15년쯤 점유했을 당시에 얘가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를 했다. 얘가 또 권리행사 안에서 시효가 또 5년이 흘러서 20년이 됐다. 그러면 이 점유자는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인 제3자에게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는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목적물이 양도한 경우는 제3자에게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고 이 판례가 시효취득의 가장 기본 판례인데 특히 이 경우에 왜 그러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얘가 얘한테 시효가 물론 완성이 됐을 때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는가?
이유를 또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취득시효든 소멸시효든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기만 하면 시효가 중단이 돼요. 소멸시효도 중단되지 취득시효도 중단이 된다고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이거라고 말이야. 지금 15년쯤 지났을 때 양도한 것이 얼른 보면 자기 토지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 토지에서 뭐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권리행사 하는 것처럼. 만약 권리행사로 보게 되면 15년 요 단계에서 취득시효가 중단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미 진행했던 시효기간은 다 무효로 돌아가니까 시효 취득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걸 묻고있는데, 여기 이제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 자체는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이걸 지금 엄청나게 주지를 시켜주는데, 왜 중단 사유가 아니냐. 지금 이 경우에 얘가 취득시효를 뭐하도록 막기 위해서 지금 권리행사를 하는 거야. 그래야 중단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왜 시효 취득하는 걸 보라는 거야. 이 토지를 지금 소유자인 것처럼 계속 뭐하고 있다는 거야. 점유하고 있으니까 시효 취득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시효 취득 뭐하도록 막으려면은 얘가 더 이상 점유를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야. 유식한 표현을 빌으면 점유 계속을 파괴를 시켜야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얘가 토지를 단순히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얘가 계속 점유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점유 못하고 있어요? 점유 계속 하고 있잖아. 양도하는 것은 점유 계속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니까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시효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한테 소유권 넘어갔다. 그럼 아직도 안 늦었어. 20년 되기 전이니까. 그러면 얘가 얘한테라도 권리행사해서 내가 소유자니까 토지 반환해라.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서 얘가 더 이상 점유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시효 취득 못하겠지만 얘도 또 권리행사 안 해서 5년이 흘러갔다. 그럼 시효가 진행이 되고 있다면 시효가 완성되는 거야. 그 완성 당시 소유자 제3자에게 시효 취득을 할 수 있다. 이걸 점검 잘하란 말이야. 요걸 갖고 자유자로 놀아야 된다는 거야. 요게 가장 기본 판례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이제 2번 판례는 워낙에 우리 시험에서 울거먹은 기본 판례입니다. 일단은 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3자에게 양도가 되면 시효 취득 주장 못해요. 그런데 외가 좀 있다. 그중 하나가 이거야. 권리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등기 전 시점이 권리 변동 시점이죠. 자, 소유권 넘어갔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얘도 토지를 그대로 방치를 한 거야. 그래서 권리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새로이 시효 완성 또 몇 년을 흘러갔다? 20년이. 그러면은 첫 번째 1차 취득시효 완성이 되는데 이 경우는 얘한테 취득시효 주장 못하죠. 완성 후에 양도가 됐으니까. 근데 권리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20년 흘러가면 2차 취득시효 완성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취득시효가. 이때는 얘한테 2차 취득시효를 얼마나 주장할 수 있다. 그거 판례니까. 이전에 이런 거 틀리면은 점수 딸 게 없다는 거. 3번 분필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한 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점유 취득시효 목적이 될 수 있다. 한 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등기부 시효 취득은 안 돼요. 여러분 이야기 때문에 점유 취득시효는 허용이 되고, 물론 나중에 이제 시효가 완성이 되면 등기는 해야 되는데 등기할 때는 필을 나눠야 되겠죠. 필을 나눈 다음에 등기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시효기간 진행 중 소유자가 바뀐 경우 이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지금 이 판례가 지금 시효기간 기산점 잡을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나 누누이 가르쳐 줬는데, 지금 이 경우에도 사례 문제 풀 때도 갖고 놀아야 되니까 지금 얘가 한 25년쯤 점유를 했다. 25년쯤.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이 토지가 땅값도 별로 안 나가니까 누가 권리행사 한 일도 없고 갑이 원래 소유자인데 얘가 소유자인 것처럼 한 25년쯤 점유를 해왔다고 말이야. 이 상태에서 이제 갑은 이 토지가 내 거니까 병에게 양도를 해서 소유권이 넘어갔고 이렇게. 얘도 또 권리행사 안 해서 또 5년이 흘러가서 토탈 지금 을란 놈이 30년째 점유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이제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고 해서 점유자는 시효 취득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럼 이 경우에 이제 20년간 점유만 하면 점유 취득시효를 하기 때문에 20년을 점유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입증할 때 기산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 언제부터 20년간 점유했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냐 그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여기 지금 점유 개시 시점 요게 현재 30년. 그러면 첫째 1번 점유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20년간 점유했다. 요게 20년째. 이렇게 주장하는 방법이 있고, 기산점을 언제로 잡는 방법? 개시시로. 그럼 이제 25년은 여기에 걸리고 25년은 그러면 이제 항상 신경 쓸 것이 개시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잡게 되면은
20년 되는 시점에서 시효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효가 완성이 되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역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현재 시점 3년째를 기준으로 해서 역산, 그러니까 점유 계산 시점부터 10년이 지난 시점, 이때부터 지금까지 20년간 점유했다 이렇게. 그러면 시효는 이때 완성이 되겠죠. 정신 차려야 돼요. 확인했죠? 그러면 이처럼 이제 시효기간 만료 후 이해관계가 생긴 상태에서 기산점을 점유자 당신이 임의로 선택해도 좋다라고 허용을 해주게 되면 얘는 똘박이 아닌 바야 당연히 2번을 기산점으로 잡게 돼 있다고 말이야. 왜 그러느냐? 1번을 기산점으로 잡게 되면 시효가 완성된 후에 양도된 셈이 되는 거야. 25년째 양도해서 완성 후에 양도된 거니까. 그럼 이 판례에서 제3자의 시효취득 주장을 뭐 한다고 말이야. 얼마나 똘박이냐고 말이야. 근데 요걸 기산점을 잡게 되면 여기 25년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양도된 거야. 그러면 이 판례에 따라서 얘한테 시효취득을 주장한다고 말이야. 그러면 얘한테 이런 경우에도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 허용하면 당연히 얘는 2번을 기산점으로 잡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얘한테 불칙의 손을 주는 거야. 따라서 우리 판례는 시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긴 경우, 요 토지 소유자의 변경이 생겼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긴 경우는 점유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개시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잡아야 돼. 따라 칠판의 사례의 경우는 얘는 얘한테 시효취득 주장할 수 없다. 결론이 이렇게 돼요. 다음에 이제 요인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시효기간 내내 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 이해관계는 없다는 거죠. 등기 명의 동일인인 경우는 이렇게 잡든 뭐 불칙의 손해를 줄 놈 없잖아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얘가 기산점 임의로 선택하니까 여기까지가 시효취득의 판례의 가장 기본 판례예요. 이거를 자유적으로 갖고 놀아야 된다는 거. 여하튼 간에 4번은 당연히 맞고 5번의 경우에 시효기간 만료당 이 5번 판례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판례인데 과거에도 시험에 자주 나왔고 다만 이제 재작년도에 이게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됐을 때 문제 출제를 잘못해서 모두 정답 처리를 안 박아있는 그 판례인데 그만큼 이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출제위원도 이걸 잘못 출제할 정도로 지금 이 판례 내용이 지금 이야기인데 시효가 완성이 돼요. 설명드려야 돼요.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아직 등기전 받기 전에 이거를 제3자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소유자가 판 게 아니라 요 점유자가 양도했다. 이렇게. 그랬을 경우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의뢰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을 해서 직접 자기에게 등기 넘겨달라고 원래의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요걸 지금 묻고 있는데 일단 결론은 얘는 얘한테 직접 이전 등기 청구 뭐 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둘이 이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지고 있을 것이고 얘는 얘한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지고 있을 거라고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얘한테 갖는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양도인이 원래 소유자한테 갖는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얘가 얘를 대위해서 행사하라면 나한테 등기 넘겨주세요가 아니라 당신 빨리 의뢰에게 등기 넘겨주세요. 얘가 얘를 대신해 얘한테 권리행사하고 넘어오고 그러면 등기 좀 받아라.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해관에서 이제 판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얘가 지금 이자 점유를 지금 승계받다 주장하는 경우는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받는 것이지 뭔 알겠나요? 이렇게 점유 승계 효과까지 바꿔 말하면 시효가 완성이 됐으니까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겠죠. 이 소유권 이등기 청구권이 얘가 승계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가.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이 판례는 지금 어떤 경우를 상정해서 이게 나왔냐 그러면은 이 경우는 지금 이 병이 양수인이 자기의 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한 것이 아니고 양도인의 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하는 판례예요. 자기 것 말고 쉽게 말하면 얘 시효 취득을 주장한 거란 말이야. 이런 거는 지금 이전 등기 청구 뭐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199조에 하면은 점유 승계가 허용이 돼요. 얘는 지금 20년 점유를 했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이제 양도 받았으니까 점유기간이 얼마 안 되겠지만 얘 점유를 승계받다 주장하면 얘도 20년 이상 점유한 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시효가 완성이 되잖아요. 좀 알겠어요? 따라서 이 병이 양수인이 자기의 독자적인 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나도 20년 점유했다고. 이런 경우는 직접 이전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오해를 해서 재작년도에 출제원들이 깜빡 착각해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출제 잘못했다 그래서 모두 정답 처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4번 지문에 나와 있는 거. 요거는 아니 5번 지문이 틀렸는데 9번에 시효기간 만료 당시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인 현재 병 같은 사람 전 점유자 취득시 완성 효과를 주장했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요거는 전 점유자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케이스예요. 내 것 말고 뭔 알겠어요? 근데 거꾸로 못 할 수 있다. 자기 자신 양수인이 자기 자신의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이런 거 직접 이해등기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요 5번 판례는 누구 거 주장하는 것이다? 전 점유자의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사례요. 전 점유자 얘 거이. 근데 거꾸로 말하면 누구 거? 자기 자신 거. 자기 자신은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도 있다 말이야. 자기 자신 이런 거 직접 이해등기 청구가 가능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구별해야 된다. 그걸 구별하지 않고 출제를 하다 보니까 그 미스가 나쁘고 재작년 사례 문제에서. 뭐를요? 당연해요. 당연히 주장하는 거예요. 어? 아니 지금 완전히 헷갈리고 있고 이 판례는 얘 취득시 완성 효과를 주장한 거라니까요. 그럼 얘가 취득시를 주장하는 거 원래 등기 넘겨달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전받는다 그 이야기라고.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이 판례는 이거고 얘가 독자적인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게 자기 거를 나도 시효가 완성이 됐다고 얘 것 말고 여애는 시효치 당연히 주장할 수 있고 이렇게 5번 판례는 얘가 주장하는 걸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5번은 그거고 그래서 틀려있는 거고 지금 말하는 거는 얘가 자기 자신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도 있고 내 거 그때는 직접 이해등기 청구가 가능하고 근데 우리 사례 문제가 요걸 구별 안 하고 출제하다 보니까 모두 정답 처리가 돼본 거고 따라서 5번은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전 점유자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5번 판례 요거 얘 거. 그 다음 10번의 경우에 권리 주체는 자연인 법인이 있는데 시효 취득 주체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점유 개시 시의 시효 완성 효과는 당연히 소급이 될 것이고 제도 취지상. 그 다음 3번의 경우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3번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우리 시험은 이거하고 반대로 출제가 됐어요. 지금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 을이 점유자, 시효가 완성이 됐어 이렇게 완성이. 근데 지금 요 토지 소유자가 요 점유 토지에 뭐 담을 설치했다는 거죠. 요걸 얘가 철거 청구할 수는 이걸 못 걷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는 지금 철거 청구할 수 없다고 3번이 되어 있죠. 우리 시험은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가 됐어. 그게 맞는 걸로. 근데 여기는 10번은 답이 5번이기 때문에 3번이 맞죠. 근데 철거 청구할 수 없다 했는데 맞잖아. 근데 우리 시험은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또 맞는 걸로 나왔고 그 차이를 구별 잘하라고 말이야. 3번은 맞아. 앞구절에 핵심 구절이 있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조건 행사로서 얘는 소유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주장해서 철거 청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맞아. 근데 우리 시험은 그러지 거기에 나왔다. 그래, 거기. 대신 이제 얘는 뭐는 가지고 있어? 점유권. 그러지.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시험 요게 나온 거예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가. 그러니까 결론만 넣으면 이거 못 푸는 거예요. 알아듣을 거예요. 그 다음 4번 아까 가르쳐줬고 취득시효기한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됐다. 완성되기 전에 팔았다. 이건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그거 4번 아까 가르쳐줬잖아. 그 다음 5번도 자주 물어보는 판례인데 점유 취득시효는 20년 점유한 다음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근데 이 부동산 자체가 애시당초 미등기 부동산이다. 이런 걸 20년간 점유하더라도 그럼 등기 꼭 해야 됩니까? 이유 없어요. 요게 미등기 부동산을 하더라도 등기해야 돼. 순서는 원래 소유자가 뭐 해야 되고 일단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로 하고
얘가 안 하면은 얘가 대위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5번은 틀려 있고. 그다음에 11번은 뭐야? 먼저 등기부 취득시 요건은 선이 무과실에 추가돼요. 근데 무과실은 추정이 안 돼요. 그러나 소유자로 평온 공연하게, 그 다음에 선의로 점유는 다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점유자가 이거 입증할 필요가 없죠. 추정되니까. 근데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니까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그 1번 질문. 그 다음 점유 취득시에 있어서 점유자가 무효인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임차인으로서 점유했다. 이런 거는 타주 점유겠죠. 타주. 3번의 경우에 시효 취득자가 시효 취득 당시 원인무효인 등기부상 소유 매입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거, 시효이익을 포기했다 말은 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나 뭐 안 하겠다, 시효 취득 안 하겠다, 그게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거야. 그럼 이 포기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지금 이런 경우를 생각하고 하는 거야. 지금 이 경우에 얘가 시효가 지금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등기를 이제 이렇게 이전에다 청구하는 거야. 시효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야. 근데 얘는 등기 지르기 싫으니까 머리를 많이 해버려. 이 토지를 친구하고 통모해서 뭐 총책에 나오는 가장 매매를 한다든가 해서 등기 지르기 이런 경우가 빌비자단 말이야. 그럼 이게 요 등기는 뭐가 되는 거야? 원인 무효. 원인 무효. 이런 경우는 이제 얘가 시효 취득이 가능하죠. 우리 시험에서 전화할 때 이런 경우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얘한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도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 가볍게 이전 등기 청구하고 얘는 얘한테 맞서 등기 청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할 때도 이 두 놈 중에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그거 묻는 거야.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 변동 후 당사자는 이 두 놈이에요. 원인무효 등기를 가지고는 얘한테 취득시효 이익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얘한테 한다 그 말이야. 누구한테? 진정한 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그러니까 이전 등기 청구도 누구한테 하는 거고, 시효 완성 당 진정한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것도 누구한테 하는 거고, 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한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시험은 주로 이제 시효 완성 포기를 누구한테 하냐, 그것보다는 이전 등기 청구를 누구한테 하는가, 그게 더 시험에 많이 나오죠. 우리 시험에서는. 제 말 알아들어요? 그때 누구한테 한다? 요 원인무 등기 얘한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게 아니고 얘한테 이전 등기 청구 상대만 우리 시험은 주로 많이 물어보고, 아니 원리는 똑같고. 4번 판례도 총칙에서 내가 누누이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파산 관전이 우리 시험에서 두 군데 나오니까 그 정도는 정리하고 시험장 가야 된다고. 선의 제3자 보기 중에 있어서 파산 관전이 제3자에 포함이 되는가,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가 취득시효도 그대로 적용이 돼. 얘가 시효가 완성이 됐다, 등기 전받기 전이다. 근데 얘가 뭐 해버렸다, 파산 선고 받았다. 그래서 병이 파산 관전이다. 파산 관전에게 시효 취득 추정할 수 있는가, 요 사례인데, 시효 완성 후 새로운 이해관계는 시효 취득 추정을 못하죠. 완성 후 새로운 이해관계, 매수했다 이런 애는. 근데 이게 파산 관전도 총칙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요 채무자하고 동일시한다, 동일시하면 안 된다,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유도 가르쳐 줬죠. 왜냐? 얘가 지금 비록 이자 재산을 관리는 하고 있지만 채무자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파산사업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총 파산 채권자 전원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파산사업을 처리하니까 요 채무자하고 파산 관계에는 뭐해서는 안 된다, 동일서는 안 되니까 제3자로 본다. 그 이야기야. 따라서 얘한테도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이제는 틀리면은 정말로 여러분이 반성 많이 해야 돼. 딱 두 군데 그거 못 외우냐, 여기라도 하면 되지. 선의 제3자 보기 중에서 제3자에 해당이 되는가, 그 대목하고 취득시효에 있어서 시효 완성을 새로 연결되면 제3자에 해당이 되는가, 딱 요 두 개예요. 공이 다 제3자에 해당이 된다. 원리는 다 똑같음. 이유도 똑같다고 말이야. 그 다음 지금 몇 번이에요? 11번에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외화부야 말정 도루묵이가 다 칠판 보세요. 이것도 구절구절을 번갈아서 묻기 때문에 외운다가 될 일 아니란 말이야. 지금 얘가 시효가 완성이 딱 됐어요. 이제 완성이. 그럼 얘한테 이전 등기 청구하겠죠. 이때 첫째, 이 점유자가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죠. 따라서 얘가 10년 동안 권리 행사 안 하면
등기 넘겨주세요. 권리행사 못해요. 등기증 못 받는다고 말이야.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시효처의 경우 첫째, 이 점유자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점유를 계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마치 자기가 토지에 대한 권리자인 것처럼 권리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권리자 권리 행사하면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니까 이 권리가 시효로 소멸될 일이 없겠죠. 따라 점유를 계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이자 등기 조건은 시효로 일단 소멸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얘가 이거를 제3자 병에게 처분, 양도를 했다고 이렇게 미등기 상태에서, 그러면 얘가 점유를 상실하겠죠. 그럼 일단 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이 점유를 상실했다고 해서 점유자 등기 청구권이 즉시 소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요거는 이제 법률 행위와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부동산 매수인이 갖는 등기 청구권 판례하고 달리 그 경우 판례는 변경이 됐다고 가르쳐줬죠, 저번 주에.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얘가 지금 미등기에서 처분을 했다 하게 되면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이 된다,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진행이 돼요. 그래서 법률행위로 난 부동산 물권 변경에서 토지 매매했다. 이 매수인이 갖는 소유권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똑같죠? 그러나 첫째, 얘가 점유해서 뭐하고 있으면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 권리행사니까 이자 등기 청구 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 얘까지 똑같죠? 그러나 미등기 상태에서 얘가 처분했다. 이렇게. 요거는 판례가 바뀌었단 말이야. 옛날 판례는 점유 상실 때부터 시효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미등에서 처분한 것이 보다 더 적극적인 권리행사 일종이니까 이자 등기 조건은 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 근데 양자를 비교 정렬하고 신신당부했죠. 여기 점유 취득적으로는 점유 상실 때로부터 시효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 이 경우는 시효가 진행이 안 되는데 그걸 구별 잘하라고 신신당부한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는 점유 상실 때부터 시효가 진행이 되니까 상실한 때부터 몇 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이자 등기 조건이 시효로 소멸한다 말. 근데 이 경우는 법률행위나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얘가 처분한 경우는 상실하더라도 등기 조건이 시효로 소멸이 안 되고 이 차이를 비교 정리 반드시 하라고 나올 때마다 주제를 시켜보세요. 이런 거 틀리면 빵점 맞기도 힘들어요. 요새는 두 개가 다 우리 시험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왜 자꾸 나올 때마다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 눈을 보면서 강의하는데 이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해차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1년 내내. 아직도 못하면 솔직히 이야기하셔. 마지막 기회니까. 이게 정리했어요? 못했어요? 아니야. 이해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1년 겪고 살았어요. 눈만 봐도 알아. 지금은 저분이 지금 뭐 갖고 헤매고 있다, 뭘 외우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점수가 몇 점 안 나온다. 다 알아요. 내가 뒷짐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이 짓을 30년 하고 있어 내가. 여러분 눈만 봐도 합격 불합격 금방 알아요. 수업 태도만 봐도. 마지막 기회니까 다 칠판 보란 말이야. 안면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야. 결론 외운다서 못 풀어. 구절구절을 묻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점유 취득시효, 법률이나 부동산 물권 이 두 개가 시험에 쏟아 나올 건데 이때 매수인이 갖는 등기 청구권 무슨 청구권이다? 채권적 조건. 점유 취득시효에 점유자가 갖는 등기 조건 뭐이다? 채권 조건이다. 시효기한 10년이다. 양자 똑같죠? 두 번째, 이 경우에 점유자가 대부분은 점유를 계속하겠죠? 이거는 권리행사로 본다는 거예요.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등기채권이 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 이 경우도 판례가 76도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매수인이 직접 부동산을 뭐해서 점유자 사용수가 똑같이 권리행사로 보니까 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 근데 차이가 여기서 생긴다고 말이야. 얘가 미등기상조 토지를 제3자에게 뭐했다? 처분. 점유 전에 줬죠? 그럼 얘가 점유 상실했죠? 그럼 옛날 판례는 어떤 옛날 판례? 법률 행위로나 부동산 물권 등에서 옛날 판례. 요거는 얘가 점유하는 것만 권리행사로 받지 점유를 상실해서 얘한테 점유전을 주면 더 이상 점유한 적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권리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실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이 되니까 상실한 때부터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이 매수는 등기적으로 시효로 소멸한다. 이게 옛날 판례였단 말이야. 근데 여기 99년 3월 18일 판례가 변경이 됐어. 미등기상자 처분한 것이 어찌 보면 점유하는 것보다 보다 더 뭐이다 적극적으로 권리행사한 거니까 이제는
점유 상실을 하더라도 시효가 진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바뀌었다면 요거는 이게 시험에 쏟아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이제 빵점 맞기도 힘들어잖아. 근데 점유 취득시효 경우는 이게 다르다 그 말이야. 이 경우에 얘가 미등기 상태 처분했다고 말할게. 점유 이전해줬죠? 이전해줬죠? 그럼 이 경우는 점유 상실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이 돼야 안 돼. 이 경우는 요거하고 이제 반대가 됐어. 요거는 옛날 판례 그대로요. 시효가 진행이 돼. 그러니까 몇 년 지나면 그래야지 상자도 10년이 지나면은 점유자가 너 등기조건은 시효로 소멸해. 여기하고 반대라고. 요거는 판례가 변경이 됐고 요거는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차이를 정리 반드시 하라고 말이야. 얀매로 연경하지 마세요. 문제 못 풀어. 구절구절 묻기 때문에. 이거를 나올 때마다 5번은 그렇게 줬어. 비교 정리 반드시 하시라고. 그때마다 집중 안 하고 해차려고 설명드렸다고 말이야. 그 이 대목에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 마지막 기니 하세요. 그다음 따라서 이제 거기 11번 5번 지문 자체는 물론 맞는데 이렇게 구절구절을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도 이 과정을 취득시효 경우에 정확히 깨우쳐야 된다는 거. 점유 상실에 따라서 바로 등기적으로 소멸하는 건 아니다. 상실보다 시효가 진행이 된다. 여기는 10년 지나면 비로소 등기적분이 시효로 소멸한다. 이때 비결급 법률이나 부동산 물권 변동하고 차이점이 좀 있다. 여기는 판례가 변경되기 때문에 이런 걸 반드시 정리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12번의 경우에 갑이 을 소유 엑스토지에 대해서 취득시효 완성됐다. 순서 바뀌었네요. 참고적으로 12, 13, 14번은 사례 문제로 되어 있는데 얼른 봐도 이거는 날짜가 안 바뀌었어요. 내가 시간 중에 여러분이 하다시피 취득시효는 요즘에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사례 내기가 좋으니까 사례를 딱 봤을 때 예컨대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란 놈이 1998년 3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점유하고 있다. 그 날짜가 바뀐 것은 아무리 짧아도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이건 시간이 5분 걸려. 여러분 실력은 5분이 걸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시간이 남을 때 풀고 날짜가 바뀐 사례는 절대 손대면 안 된다고. 손댄 순간에 여러분이 올 1년 농사 망해버려. 이거 못 풀어요. 여러분이 시간 계산 배분이 안 되니까. 그 대신 12, 13, 14번은 날짜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조금만 실력 있는 사람은 30초면 다 풀어. 이런 거는 날짜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걸 유념해야 돼. 사례 문제 풀 때 시효취득 보면 우리 시험 본시험 가면 사례 문제가 날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유할 때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이런 거는 손대면 안 된다고 말이야. 시간이 엄청 걸려버리게. 그 날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한글로 내는 판례 문제도 못 푸신 분들이 날짜까지 계산도 문제 푼다고 어쩌면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 대신 12, 13, 14처럼 날짜가 없는 것은 아주 쉬워요. 뭐 아주 쉬운 건 아니고 합격권 있는 사람부터 쉽다는 소리고. 12번은 대신 순서가 바뀌었어요.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 을이 소유자예요. 갑이 시효취득자고. 1. 갑이 엑스토지를 소유자로 평공권에 점상을 준다. 맞고. 2. 갑의 취득시 완성 후 병이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증여받고 아직 이전의 길 하지 않고 있는 거. 그런 거랬어요. 현재 소유자 누군가요? 그대로 을이죠. 병에게 증여해도 병에게 등기 안 넘어갔잖아. 아직. 이때 갑은 시효취득자. 등기를 하지 않고도 병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 출연했다. 엉터리 같은 지목이고 2번 틀렸잖아요. 시효취득은 등기해야지 소유권 취득하는 거니까 틀렸고. 3번의 경우에 취득시 완성 후 을이 사망하고 병이 상속 등기를 한 경우 갑은 병에 대해 등기적으로 행사했다. 이거 묻는 거예요. 지금 시효기간 만료 후 시효 완성 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시효취득 주장을 못하죠. 그래서 매수했다든가 압류했다든가 이런 애들. 근데 얘는 지금 뭐로 되어 있어요? 여기 지문은 상속. 이 상속인은 또 총칙에서 가르쳐서 비상속인하고 항상 뭐예요? 동일시에 제3자 아니에요. 그거 묻는 거예요. 우리 법에서 상속인하고 비상속인은 뭐한다? 동일시. 따라서 3번 어디가 붙냐? 3번 등기적권 행사했다. 상속인 병에 대해서 맞고. 4번의 경우에 이것도 이제 또 기초로 물어보면 잠깐 7번 보세요. 지금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완성 후에 얘가 제3자 병에 양도했다. 그 매매 유효니까 등기 넘어가면 얘가 소유권 취득. 따라 시효취득 주장을 못한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소유권을 시효취득을 못하겠지만 8합번은 원래 소유자 여기는 을리고 이거는 갑으로 되어 있지만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는가? 요걸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손해배상 나오면 딱 둘 중에 하나 검토해야죠. 채무불이행인가 아니면은 뭐인가? 불법행 이거 검토해야지.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계약 관계가 없잖아요. 계약 관계가 없으니까 계약상의 채권 채무 자체는 없다는 거야. 딱 얘가 얘한테 소유권 이전 안 해준 것은 채무불량이 될 수가 없으니까 채무불량으로 한 손해배상청을 일단 열외고, 계약 관계 없으면 이제 불법행위로 가겠죠. 이제 불법행위는 누누이 이야기했다시피 요건을 갖춰야 돼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귀책사유가 있어야 되고, 위법한 행위로서 피해자가 손해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이제 둘로 나누어서 시효 완성의 사실을 모르고서 처분했다. 그러면 귀책사유가 없죠. 이런 거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게 손해배상 좀 뭐하겠지만, 얘가 시효 취득을 주장한 사실이 있고, 그러면 얘가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게 되겠죠. 알고서 처분한 거는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얘한테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청구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 사이 매매는 위우니까 얘가 일단 소유권 취득하겠지만, 우리가 총칙에서 또 뭘 공부하고 왔느냐, 이중매매의 법리라고 하는 것이 꼭 제1의 행위가 매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야. 이거는 얘가 시효 취득한 케이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매매의 법리가 이 경우 유체 적용이 돼요. 따라서 얘가 이자의 불법행위에 뭐한 사실이 있으면, 적극 가담한 사실이 있으면 요 매매가 반사일생으로서 무효가 되고, 이런 거는 시효 취득 가능해요. 이런 거는 기초로 워낙에 물어본 게 점검을 해봤다. 이에 관한 것이 4번하고 5번 질문이라고 말이야. 4번의 경우에 시효 완성 후 을이 이를 병에게 매도지는 가끔 을은갑에게 원칙적으로 불법의 책임을 지지한다. 맞죠? 원칙은 아니야. 그 대신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처분한다. 이런 거는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5번 질문도 맞고. 13번의 경우에 갑은 을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X 부동산을 20년 넘게 점유해서 점유취득서가 완성됐다. 여기서 순서 바뀌었어요. 을이 소유자고 갑이 시효 취득자예요. 그런데 을로부터 갑에게로 취득서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시효 완성 후 등기 받기 전에 X 부동산 소유 명의가 을로부터 병에게, 소유자가 병에게 팔아버렸다. 가장 간단한 취득시효 사례 문제죠. 옳은 것은 1. 갑은 시효 취득자요. 을에 대한, 잠시, 요게 지금 갑을 바꿔놨단 말이야. 을이 소유자고 갑이 시효 취득하고, 이것도 머릿속에 입력이 안 되면 옆에 자꾸 메모하는 게 빨라요. 읽을 때마다 가만히 있어라. 아까 갑이 누구냐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갑이자 소유자 을이 시효 취득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메모할 필요가 없어. 우리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하나 바꿔도 여러분의 뇌 구조가 지금 헷갈리고 있어. 연습을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옆에 메모하세요. 그게 빨라. 읽을 때마다 가만히 있어라. 갑이 누구냐 이래 보면 시간 다 걸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메모 안 해도 금방 알겠지만, 갑은 시효 취득자예요. 을에 대한 시효 취득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상실한다. 1번하고 2번 판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번하고 2번 지문이 연결이 됐다고 말이야. 1번은 틀렸나요? 이 경우에 제3자 병에게 양도하면 얘는 시효 취득을 못해요. 대신 이제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었기 때문에 원래의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얘는 이제 시효가 완성되면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는 이행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의무가 이행 불능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2번 지문, 어떤 사정에 의해서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 얘가 등기 넘겨달라고 하면 얘가 등기 이전은 없을 거 아니에요. 뭐가 이쁘다고 등기 넘겨주냐 말이야. 팔아뿐 일시적으로. 그리고 잠잠해지면 다시 뭐 하는 것도 소유권을 자기한테 컴백시켜 놓는 거게. 그래서 이제 2번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얘는 A한테 시효취득을 다 주장할 수 있는가? 2번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다. 왜냐? 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저구권이 소멸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제3자에게 양도가 되면 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 상태에 빠져 있을 건데, 소유권이 다시 회복이 되면 이행 가능한 걸로 바뀌잖아. 그러면 바로 얘한테 시효취득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 지문은 맞고, 아니죠, 1번 지문은 틀려있고 2번 지문은 맞고. 자주 물어보는 기초 판례요. 그 다음에 3번은 갑은 병에 대해서 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이거는 시효가 완성된 후에 양도된 거예요. 대항할 수 없죠. 제일 기초. 갑은 소유권 변동지가 그만 있고, 아까 앞에서 가르쳐준 판례가 틀려있고, 5번도 방금 전에 가르쳐준 것이고, 갑은 자신의 시효 완성 사실을 의뢰가 알린 경우 채무불량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채무불량은 아니에요.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로는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죠. 그래서 5번도 틀렸고, 14번의 경우에 을은 갑소명의로 되어 있는 엑스토지를 20년간, 요거는 이제 갑이 소유자고 을이 시효 취득자예요. 원래대로 갑이 소유자고,
이를 을 명의로 이전등기와 마치기 전까지는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로서 액토지는 적법한 권리를 행사했다. 지금 시효가 완성이 되고 요번에 다시 이제 원래대로 갑이 지금 소유자고 을이 지금 이제 점유자고 이제 양도되면 제3 양도가 되고 요리 될 건데, 일단은 이제 얘는 자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아직 등기 이전받기 전이에요. 그러면 이 원래의 소유자 갑은 원래의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 얼마나 다 가능해요. 따라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제3자에게 저당권 설정해주고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이 토지 위에 권리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 건물 지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얘가 등기전 봐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이 토지 위에 설정이 된 각종 부담이나 제한, 얘가 지금 시효 완성 후 등기전 받기 전에 정당한 권리로서 권리 행사 다 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이제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3천만 원 빌렸다, 이런 경우. 그럼 이 근저당의 제한은 어찌 됩니까? 그 이야기인데, 이 경우에 얘는 근저당의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한이나 부담을 그대로 승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저당의 제한이 그대로 따라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서 묻는 것이, 지금 내가 시효취득에서 등기전만 소유권 취득했는데 근저당의 제한이 그대로 나한테 승계가 되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소유권을 시효취득을 지금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까시기 때문에 내가 돈을 3천만 원 갚고 근저당 말소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원래 돈은 내가 빌렸죠. 그걸 내가 갚았으니까 내가 얘를 대위변제한 거지 않냐 말이야. 그러니 내가 대위변제했으니까 3천만 원 상환해달라, 이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가, 요걸 이제 묻게 됐는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야.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 경우는 지금 근저당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시효취득하기 때문에 얘가 근저당의 제한을 없애는 것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로서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라고 말이야. 대위변제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구상권 행사 뭐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따라서 14번에 1번 지문은 맞고 3번 지문은 틀려있고 1번하고 3번이 연결되는 거. 3번 지문 보세요.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갑에 의해서 엑스토지의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을이 그 담보된 피담보자를 변제했다면 갑에게 구상권 행사했다. 틀려있죠. 3번에 틀려있잖아요. 1번은 맞고, 2번의 경우에 갑은 을에게 소유권 느끼게 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을의 시효 완성 후 어떤 사정으로 점유를 잃었다면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해소해서 다시 을에게 돌리고 물려 부담한다. 2번에 틀렸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효가 완성이 되면 원래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럼 등기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이 토지를 제3자가 점유 침탈, 점유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제3자가. 그러면 얘가 얘한테 등기 의무를 부담하니까 현재 또 소유자는 얘가 얘한테 소유권 행사해서 토지를 반환받는다면 얘한테 점유를 다시 이전해주고 이럴 의무까지 있습니까? 그 이야기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 꼬라지로 살겠냐고 말이야. 이런 부처님들이 있으면. 이런 부처님들은 없어요, 이게. 그런 의무까지는 없다, 그 이야기예요. 등기 이전해줄 의무는 있겠지만. 그 다음 4번의 경우에 을이 취득시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갑에게 원래 소유자 엑스토지는 어떠한 고리도 주장을 않기로 딱 약속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시효취득을 생각해보니까, 뭐야, 내가 20년씩 점유했으니까 나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나중에 사후에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 요걸 묻고 있는 판례인데, 물론 이제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올 일은 없겠지만 시효취득을 주장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민법 교재에 자주 나오는 뭐에 반한다는 거야. 신의책에 반하니까 시효취득 주장할 수 없다, 그런 판례인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5번은 뭐 묻겠는지 한번 해보세요. 14번 5번 판례는 지금 시효가 완성된 상태예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세금을 체납한 게 좀 있어.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뭐 했던 거예요? 토지를 그러지 압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압류 채권자가 시효 완성 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해당이 됩니까? 요거 묻는 거예요. 종칙에서도 가르쳐줬다시피 압류하게 되면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거예요, 다해? 제3자잖아. 여기서 마찬가지야. 시효 완성 후 등기 전 받기 전에
얘가 지금 세금을 재산세 등을 연체하다 보니까 세무당국에서 이걸 압류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압류 채권자 세무당국은 제3조 해당이 돼요. 따라서 압류 채권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 세무서에서 얘가 세금을 계속 안 내면 압류 채권을 이거 공매처분해버려요. 그러면 제3조에게 소권 넘어가기는 시효취득 못하는 거예요. 이 압류 채권자도 제3조 해당이 돼요. 그거 묻는 거예요. 시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이익을 맺은 제3조 해당이 됩니까? 요걸 묻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번의 경우에 1번의 경우는 지금 이건데 자, 시효가 완성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얘가 지금 얘한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이자로부터 협조받아서 등기전 받아야 되는데 얘가 등기전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이 토지를 얘한테 매수해버리자. 한 번쯤 시효취득자가 뭐를 해본다는 거, 매수 제의를 해본다 그 말이야. 그런데 얘가 이제 안 팔아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시효취득 나 주장한다. 이렇게 될 건데 얘가 이제 시효취득 주장하니까 갑자기서 당신이 한 번쯤 매수 제의 해봤는데 매수 제의 한 것은 나 이 토지에다 뭐 안 하겠다. 시효취득 안 하겠다. 취득시효 이익을 당신이 포기한 거라고 말이야. 나한테 매수제 했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효취득을 더 이상 주장 못한다. 이런 사건인데 우리 판례는 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서 한 번쯤 매수제의를 다 해보니까 매수제의 했다 그래서 취득시효 이익을 뭐 한 것도 아니고 따라서 1번은 틀려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경우에 매수제의 했다 그래서 자주점유가 여기까지 그러지 그거요.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땅 안 팔겠다 그러면 여전히 뭐 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다시 주장할 수 있다. 요 판례야. 그러니까 매수에 따라서 취득시효 포기한 것도 아니고 뭐로 전환된 것도 아니고 타주점유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1번은 틀렸는데 요거하고 구별해야 될 하나 갔어요. 3번 지문 판례야. 3번 이거 3번 지문 판례는 우리 시험에 또 출제됐는데 뒷페이지가 3번 지문 요거하고 구별 잘하란 말이야. 3번의 경우는 이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서 얘한테 이전 등기 청구 때 등기전 안 해주니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이렇게 제기한 사건이에요. 명확하겠나요? 근데 소송 과정에서 얘가 이제 뭐 했다는 거예요? 그래 땅 네 거다 하고 이자 소유권 인정하고 소를 취하한 거야. 요런 거는 알짤없이 뭐에 해당이 돼버려?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한 거예요. 1번하고 3번을 비교 잘하고 그 다음에 거기 2번 질문은 뭘 물어보고 있을까 한번 해보세요. 취득시효 기간이 진행 중에 체결돼서 소유권 이등기 청구권 가등기에서 보존된 매매 예약서 매수일치 시효기간 진행 중에 갑이 토지를 병에게 팔았어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가등기를 해놨다는 거야. 매매 예약 체결하고 청구권을 먼저 가등기를 딱 해놨다. 시효취득 하면은 매수는 지가 소멸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뭐 묻고 있냐고 내 묻는 거예요.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에요. 그거 묻는 거예요. 원시취득은 구권리자 권리에 가했던 제한을 하자가 다 소멸하는 거예요. 따라서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그건 묻는 판례가 2번이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 아까 앞에서 가르쳐 들었고 방금 앞에 문제 나온 판례잖아. 4번인가 맞잖아요. 이제 맞는 건 했잖아. 5번도 앞에 문제 나온 판례고 5번도 4번하고 5번 앞에 나온 문제라고 말이야. 5번은 그 압류 채권자고 좀만 쉬었다 하죠.